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이 여러분들의 오늘장 대응 전략 미리 세워드릴 거예요. 함께해 주실 분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김민준 전문가 웹캠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엇갈린 국내외 지표 이렇게 주셨는데요. 향후의 방향성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엇갈린 지표, 어떤 지표를 좀 보시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만한 점도 송범선 실장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지표가 좀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표로 봤을 때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상승세로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좋아졌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1.22% 상승하면서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고용 지표라는 게 이제 실업자는 줄어들고 고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건데, 지금 비농업 고용 지표가 지금 전월보다 25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농업, 농업이 아니라 이제 도시에서 산업적인 것들과 또 서비스 이런 쪽을 하는 것들이 인구 지금 취업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업률은 둔화됐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4.1%인데 예상치보다 밑돌았고 또 전월보다도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용 쪽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현재 우리나라 최근에 흐름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코스닥의 거래대금인데요. 뭐 1월, 2월, 3월까지는 좀 좋다가 지금 9월 되니까 완전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화면에 딱 보시다시피 지금 6조 4천억 원 가량 코스닥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전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전체로 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을 봐도 3월에는 22조 가량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9월에는 16조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9월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다라는 거, 시장이 이제 많이 좀 약해졌다는 거죠. 거래 대금이란 거는 거래량과 그 가격 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대한 총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다라는 건 사람들이 이제 국내 증시, 한국 증시에 관심이 많이 없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회전율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회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회전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게 뭐냐?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자를 일반적으로 중장기 투자자가 있고 단기 투자자, 단기 트레이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중장기 투자를 많이 권유하죠. 정부에서는 아니면은 뭐 많은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있어야 이제 거래대금도 활성화되고 회전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단기 투자자의 이런 정부에서 선호하는 측면도 있어요. 세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세금이. 자, 근데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역설적으로.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활성화와 관련돼 있는데, 회전율이 굉장히 지금 안 좋다. 지금 회전율이 1.02%인데요. 이게 올해 최저치고, 지금 지난 8월과 비교해봐도 9월이 12%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점들이 지금 많이 이제 관심이 없어졌고요. 우리가 또 투자를 할 때 관심이 있어야지 빚을 져서 막 이렇게 신용 투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수금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신용 잔고도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투 열기가 많이 사그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 거래 융자 잔고가 지금 전월보다 3,900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돈 빌려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도 진짜 많이 줄어들고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회전율도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신용은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건 많이 권장하지는 않지만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고생이 많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코스닥 증시가 더 마이너스가 크다고 하니까 올해 지금 9월까지 1월부터 9월까지 그런 측면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많이 악화되고 삼성전자도 막 6만 6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런 점들이 정말 실망이 큰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미국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것들이 고용 지표 이쪽이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지표들 몇 가지 보면은 9일날 발표되는 게 FOMC 의사로 이거는 이제 비컷이 했잖아요. 비컷을 해가지고 저번 달에 이런 것에 대한 해석들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월 10일날 나오는 CPI가 있는데 CPI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예전에 상반기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어요. 물가가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고용 지표에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연준이 이제 비컷을 0.5 BP 인하를 단행하면서 약간 물가는 어느 정도 연준의 그런 파월 의장의 목표치에 달했고 이젠 고용을 좀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CPI가 예전만큼 막 위상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최근에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게 더 호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10일 날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하는데 이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한번 들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 관련주도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검색해 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을 쭉 짚어주시는데 조금 전에 네. 얘기해 주신 지표 부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네네. 미국 쪽에서 지금 좋다, 경제지표가 좋다라고 얘기해 주신 대표적인 것이 고용지표였고 고용이 지난주 후반에 좋게 나오면서 미증시 반응은 괜찮았는데 국채금리가 또 급등해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증시에도 호재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미국에서 금리 부분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인데 국제금리는 또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 균형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 고용이 네. 잘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반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잘 나온 게 정말 호재가 맞을까? 일단은 뭐 미증시는 호재로 반응을 했으니까 올랐는데 우리 증시에도 이 부분이 호재일까에 대해서는 호재, 악재,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쪽으로 보세요? 일단은 저는 플러스로 봅니다. 플러스. 고용 쪽이 일단 연준의 그런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보다는 그런 점으로 전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미국 상황은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근데 판단하고 우리는 있습니다. 수급이 너무 약하고 돈이 네. 좀 제한적으로 들어오다 네. 보니까 그럼 우리 증시의 상대적인 이런 약한 움직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로 보시는 거세요? 네,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6만 원대 초반 이거는 좀 너무 싸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우리나라에 약간 지금 뭐 HBM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성 측면 최근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지만 불과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 막 적자였습니다. 네. 예, 막 영업이익 적자. 그래서 이번에 거기 밸류업 지표에도 적자 뭐 3년 연속 적자가 흑자가 아닌데 왜 집어넣느냐 SK하이닉스를 올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내년 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 중장기 투자의 개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업을 믿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 단기적으로 좀 못하는 게 있어도 저는 믿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증시에서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 부분을 다뤄볼게요. 특히나 이번 주는 삼성전자 더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오는 8일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는데 과연 영업이익 10조라는 눈높이를 잘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예상치에 맞춰준다고 했을 때 주가는 오를 것인가?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전문가님, 지금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요즘 삼성전자 정말 주가 어렵습니다. 이번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반전의 계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업황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면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우선 하나둘씩 정리를 해드리면 악의적인 리포트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했다. 사실상 동의를 할 수 없다. 단지 좀 차이점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좀 흘러내렸고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좀 흘러내렸냐? 단지 매도 리포트 때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선행 지표는 반도체입니다. 거의 전 세계 선행 지표의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선행 지표로 하는 것은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수출입니다. 이 기본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야지 이걸 모르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크릿컬 종목입니다.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상황이 틀려요. 미국은 필수제죠. 차이가 분명히 뎁스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제가 아까 서두에 선행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어떤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를 지금 주가 모습, 삼성전자의 주가 모습이 반영시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부정하진 않아요. 단지 과연 그들의 목표가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내년 주가에 대한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는 부분인데 레거시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25년에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현재를 보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단지 내년에 HBM과 지금 특히나 HBM4 시장으로 넘어가는 어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강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여기가 깨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혀 그런 기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보면서 업황이 가장 바닥을 찍고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HBM4 시장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겠구나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 시기를 지금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잠정 실적에 관해서 어떤 형태의 영업 실적이 나오든 간에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게 되면 주가가 견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이 지금 어떤 타 섹터 종목 대비 가장 그래도 가이던스에 근접하게 나오는 실적, 흑자를 찍어주는 섹터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란 말이죠. 다른 섹터는 숫자를 들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이던스만큼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환호할 것이냐? 과연 매도 리포트가 틀렸다고 할 것이냐? 지금의 투심은 사실상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더 이상 빠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서 계속 내년 시장의 어떤 주가의 선반영이라는 결과물인데 이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우호적인 해석의 여지로 몰 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아마 등락 과정인 박스권 흐름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주가의 모습단이 지금 내년의 모습이기 때문에 레거시 부분에 관해서는 후발주자들이나 뭐 삼성전자 밸류체인,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들은 조금 혹한기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HBM 쪽에서는 다른 내용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잠깐 보시면 어떤 TC 본도 장비를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쪽은 뭐 HBM4 시장으로 가게 되면 동일선상이에요. 특히나 지금 연구원분들이나 애널리스트들, 특히 이제 전문가님들도 고민하시는 게 저는 어제 5가지를 좀 써봤는데요. 내년 시장에 공정 변형하고요, 로직 다이 생산, 패키징 기술, 미세 공정 기술 경쟁, 그 다음에 HBM4가 10나노 공정 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논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HBM4의 넷다이 공정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3, 4분기를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업체가 점유율을 차지할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후발주자 쪽에서 작년 같은 한미반도체의 어떤 역할론을 할 수 있는 종목들, 퍼포먼스의 종목들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사실상 선두픽으로 검사 장비 쪽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네. 특히나 지금 나가고 있는 넥스틴, 오러스 테크놀로지, 파크 시스템즈. 여기에다가 조금 가미한다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테크잉 쪽.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 정도인데요. 가격 경쟁력도 좀 있지만 검사 장비 쪽은 사실 HBM3에서 HBM4로 간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나면 지금 가격은 좀 우호적이다.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든 안 나오든 도드라진 상승 반등은 사실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단지 하방 경직성 정도는 투심이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더 추가적인 하락의 기조는 사실상 없다. 오히려 흘러내린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 실적 가이던스 발표에 너무 큰 기대를 걸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하고 HBM 공정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여기에 따른 뉴스들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봤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도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또 옥석가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쪽 좋게 보시는지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놓여있는 위치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어떤 점을 포인트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부장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는 현재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59,900원까지 찍고 굉장히 지금 약세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소부장 기업들은 또 괜찮은 흐름들 나타내는 몇몇 기업들이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높고 ROE가 높은 기업들. 지금 이런 서버용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긍정적이고 뭐 HBM이나 DDR5,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여전히 견조하다. 다만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쪽에서는 수요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이 D램 장비 기업들도 지금 3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 점들에 따라서 내년까지는 HBM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저는 소부장, 유망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좀 괜찮아 보이는 게 HPSP랑 그리고 원익 IPS, 리노공업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원익 홀딩스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있죠. 원익 시리즈 이 기업들, 그룹주들이 많이 있어서 이쪽도 삼성향으로 굉장히 납품을 잘하고 있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소켓, 테스트 소켓으로 잘하고 있고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리노공업과 원익 IPS 좀 잘 되고 있는데 HPSP를 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HPSP 같은 경우는 고압열 처리용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데요. 이게 이제 연간 ROE가 무려 34%나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지금 연간 실적 추이가 계속해서 매출이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2025년까지 최대 매출액을 찍을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고요. 점점 성장성 있고 이 종목이 정말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합니다. 근데 40%, 50%에 달하는 이 고성장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종목이 PBR이 9나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고평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50% 영업이익률로 한 5년 동안 되다 보니까 그런 PBR 수준이 2년, 3년 지나면은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3년 뒤에는 한 PBR이 5나 4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4나 5 정도 떨어지면은 리노공업 정도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굉장히 뭐 밸류업 지표 이런 데 들어가고 상당히 좀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HPS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과 이런 고압열 처리용 반도체로 인해서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주가 수준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바닥을 기면서 떨어졌는데 HPSP는 이제 9월 9일부터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이 부분. 삼성전자랑 좀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저점에서 20%, 30%가량 올라가서 이제 구름대에 접어드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런 하락 추세보다는 현재로서는 좀 소부장 기업으로서 장비 기업으로서 좀 괜찮은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또 향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10월에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보다 나은 소부장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토픽으로 HPSP 봐주셨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IT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제약바이오가 다시금 날개를 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권 위로 올라왔고요. 또 유한양행도 거래 동반하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며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마침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김민준 전문가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이벤트는 아까 뭐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앵커님 이따 나중에 또 한 번 더 짚어주실 건데, 뭐, 늘 있었던 형식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바이오 뭐, 전시회, 그리고 바이오 재팬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이제 형식적인 이벤트가 기존에는 특히 뭐 작년에는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해, 매월 있던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 올해부터 조금씩 이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뭐냐, 역시나 유동성 공급의 효과겠죠. 사실상 아까 있었던 매크로 변수, 비농고용 지표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상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는 부분에 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뭐 12월에 25pp 이나냐, 50pp 이나냐, 동결이냐 이 부분을 보지 마시고 내년에 조금이라도 유동성 공급의 확대가 되겠느냐, 더 거시적인 관점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간에서도 25pp 인하할 거라는 예상을 띄웠고 50pp 인하를 했거든요. 물론 고용을 선제적으로 잡기 위한 방편이다. 연준 제로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내년에는 뭐 금리나 안 하겠습니까? 거시적인 관점을 본다면 넥스트 레벨은 뭐 12월은 둘째치고 내년에는 더 풍부한 유동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 단들의 위치가 과연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고 내년에는 더 높은 데로 갈 수 없을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늘 주가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내가 포지션 매매를 할지 중장기 투자를 할지 매매를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을 본다면 사실상 지금은 투자에 걸맞는 종목은 사실 제약바이오가 원티어가 맞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뭐 기업의 어떤 밸류 체인이라든지 뭐 임상 파이프라인은 차지하고 유동성 효과에 가장 도드라진 그 혜택을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별로 없으세요. 단지 이제 문제는 지수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주 보셨을 거예요. KRX 바이오 지수 모습입니다. 지금 뭐 기본선과 회기선에서 아주 아름답게 먼저 추세에 안착을 하고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금요일 종가 마감이 잘 됐습니다. 3,977에 마감이 됐는데 이제 마디가정, 어림수정, 4천에 이제 저항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고점에서 조금 다시 조정을 맞고 밑으로 내려오겠냐 아니면 가는 종목이 더 잘 가고 가는 섹터가 더 많이 간다. 밀어 올려서 윗단으로 좀 갈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때 때마침 지금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걸려 있는 거고 금요일날 종가 마감이 잘 됐고 딱 주식이 좋게 흘러가려면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 높은 종목들 대장주가 끌어주고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그 형태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인데 110만 9천 원까지 찍었죠. 다시 한번 21선 테스트를 들어갔고 오늘도 완벽하게 21선 위에서 종가 마감이 된다면 조금 더 피치를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눌림목 이후에 흐름이 좋다는 거죠. 전형적인. 그러면서 중소형단들도 반응했고요. 이 종목은 셀트리온 모습입니다. 21만 원까지 찍었죠. 21만의 단기 변곡 저항이 있다. 시청자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19만 원 지지력 테스트를 가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21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되냐. 그리고 21만 원을 넘어서 24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내 투자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이제 비만 쪽 GLP-1이나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가면역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거의 5%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주도주 쪽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역시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 스탁 4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